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방을 생각하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4.19 혁명 6개월 뒤에 쓴 이 시에서 시인은 배반당한 혁명에 대한 실망감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30개월 전 무바라크 독재를 무너뜨린 이집트의 젊은 혁명가들의 지금 심정이 이럴까요? 이집트 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무르시 정권이 지난주 군부의 압력에 의해 붕괴됐습니다. 여러 원인과 배경이 있겠지만 오랜 세월 군부 독재를 경험한 우리 눈에는 그리 낯설지 않은 광경입니다. 4.19 혁명 1년 뒤에 벌어진 박정희 쿠데타, 1980년 서울의 봄을 무너뜨린 전두환의 5.17 쿠데타가 그랬으니까요. 대체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년 전 무바라크의 철권 통치를 종식시킨 이집트 민중들은 혁명의 전리품인 민선정부가 군부에 의해 축출되는 것을 왜 묵인하고 심지어 지지했던 것일까요? 지난 7월 1일 군부가 무르시 대통령을 상대로 48시간 이내에 결단을 내려라 최후 통첩을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무르시 대통령과 집권당이 하야를 했죠. 하야가 아니고 이제 쫓겨났죠. 그 이후로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그 6월 30일이 무르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6월 30일 날 이집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나와서 이제 무르시 대통령의 자진 사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고요. 이튿날 군부에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하죠. 말은 쉽게 무르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하야를 하라 이런 최후 통첩을 한 거고 48시간 안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군부가 이제 자기들의 정치 로드맵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급박해지니까 무르시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차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야권에 다시 한번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이제 야권에서는 거부를 했고요. 결국 48시간이 지났고 군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무르시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유정의당의 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지도부를 대거 검거를 하고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임시 대통령을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지명을 하면서 전국을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 군부가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전임 무바라크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됐고요. 최근까지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하다가 무르시 대통령 집권 이후에 헌재 소장에 임명이 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쿠데타 직후에 무르시 대통령 행방이 묘연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집트 현지에서 나오는 소문으로는 대통령궁 수비대 군인이죠.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경호처 같은 데일 텐데. 그렇죠. 거기 막사에 지금 구금돼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쓰는 표현은 무르시 대통령의 군부의 손님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1952년 가말 압델 나세르가 청년 장교단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린 이후에 지금까지 군부가 이집트에서 집권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유일한 기간이 무르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인 셈이죠. 그동안 군부의 손님으로 민선 대통령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축출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던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지금 그 시위대들이 이제 반 무르시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친 무르시 시위대도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쿠데타 전에도 물론 친 무슬림 형제단 시위대가 이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소에서 타흐리르 광장은 반 무르시 시위대가 꽉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카이로 대학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르시 대통령이 축출이 된 것이 공식 확인이 되고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군부에서 나와서 로드맵을 밝히고 하면서 성난 시위대가 이제 많이 모였죠. 쿠데타 당일에도 카이로 대학 근처 시위대들이 많이 다쳤어요. 경찰과 부딪히면서 그
이튿날 7월 4일, 7월 5일에도 지속적으로 군의 심장부인 카이로 외곽에 있는 공화국 수비대 앞에서 네.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요. 군이 일부 발포를 해서 시위대가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러니까 이집트 현지 시간으로 오전이고 저희는 이제 오후가 될 텐데 네. 오후에도 또 발포가 있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발포가 있어서 사상자가 여럿 났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 시민혁명으로 무바라크 정권이 축출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혁명의 전리품으로 등장한 민선정부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작년 6월 30일에 무르시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끝내고 선거 승리자가 발표되기 전 그 중간에 그때 당시까지 혁명 이후 18개월 동안 전국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에서 헌법 선언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민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을 군부가 상당 부분 장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도 전국을 대통령으로서 장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달 보름 남짓 뒤에 무르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헌법 선언을 다시 내놓으면서 군부가 내놓은 것을 없애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네. 하나는 군부가 오롯이 장악하고 있던 권력을 대통령이 가져오면서 대통령 권한이 갑자기 비대해진 거죠. 네. 지나치게. 이 야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기간, 같은 비슷한 시점에 군부 숙군 작업을 하는데요. 네. 거기 이제 무함마드 탄타위 같이 20년 넘게 국방장관을 하던 네. 군의 수장도 갈아치우고 또 육해공은 3군 참모총장도 갈아치우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나갈 사람들이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가느냐. 무슬림 형제당과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억측들이 커지면서 야권의 반발을 부르죠. 그러다가 12월에 무르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형태의 재헌 헌법을 만들고 네. 그것을 만든 것은 또 무슬림 형제당이 장악하고 있던 재헌위원회였고 네. 이러다 보니까 무르시 대통령이 제2의 파라오가 되는 것 아니냐, 제2의 무바라크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대중적인 반발이 모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군부의 압력으로 이제 무르시 정권이 이제 축출이 되면서 네. 야당과 시위대는 이걸 또 환영을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이번에 무르시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서 오히려 군부 독재 반대 투쟁을 열심히 벌였던 구국 전선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제야 세력이 네. 하물며 함딘 사바히 같이 지난 대선 때 1차 투표에서 3위를 하고 이집트 좌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조차 군부를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네. 군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이집트 사회에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구조가 있는 것이죠. 5.16 직후에 장준하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뭐 지지 성명을 냈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군부 독재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물경 1950년대부터 물경 몇 년인데 어떻게 군부를 믿을 수 있는지 좀 밖에서 보기에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죠. 네. 글쎄요, 어찌 봐야 될지 네. 좀 더 상황시켜봐야겠습니다. 이 이집트 군부가 불과 이제 3년도 안 돼서 민선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네. 군부가 실제로는 권력을 놓지 않았다라는 네.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집트 군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강력한 징병제를 중심으로 해서 50만 이상의 네.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군대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자체가 군사 기밀이거든요. 보통이라면 국방 예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찰도 할 수 있고요.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또 조목조목 따져볼 수도 있을 텐데 이집트 헌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노타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군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권이니까 그렇겠죠. 권력의 기반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까지 이제 여러 학자들이나 현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 GDP의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40% 정도나 될 40%.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품목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네. 파스타, 생수같이 또 부탄가스 이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소비재 그렇죠.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평면 TV, 자동차, 냉장고까지 이건 다 한다는 거죠. 뭐 밀리터리 캐피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그러니까 뭐 분산 복합체 정도가 네. 아니라 네. 분산 뭐 동일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얼마나 군부가 재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냐면 혁명 직후에 이집트 정부가 정말 현금 부족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네. 2011년 12월에 군부가 이제 혁명 기간 동안에 최고의 권력을 이행기 동안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게 스카프라고 해서 최고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실상 밀리터리 훈타처럼 통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집트 중앙은행에 10억 달러를 빌려줘요. 10억 니들 돈 엄청난 없지? 돈이네. 네. 10억 달러 우리가 빌려줄게. 물론 이자도 받고요. 그래서 그 빌린 돈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총선을. 그러니까 총선을 치른 비용도 사실은 군부에서 나온 돈이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치면은 뭐 안기부 통치자금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뭐 크다고 비교가 안 되는 봐야겠네요. 거죠. 네. 비교가. 네. 그 정도 수준이니 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축출된 무르시 대통령과 집권 자유정의당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 일치를 네. 추구하는 이 이슬람주의 세력으로 네. 분류가 되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주의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게 세속주의 대 네. 이슬람주의의 대결이 아니냐 이렇게 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 형제단은 뿌리부터 사실은 이슬람 구호 단체였거든요. 물론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의 지지가 그렇게 강고할 수밖에 없는 것도 풀뿌리 자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뭐 우리로 따지면 공부방도 운영하고 진료소도 운영하고 뭐 이러면서 사립학교도 이제 운영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강고한 빈민 구호 활동을 통한 풀뿌리 네트워킹을 가지고 이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정의당이 나오면서 일정한 절연은 뒀어요. 네. 일정한 절연.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이란 뿌리 속에는 그 외곽 정치단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르시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정의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교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을 모두 그냥 싸잡아 정교일치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종교여서 생활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여서 이걸 싸잡아서 정교일치다 하고 하기엔 좀 어려운 구석이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군부를 세속주의의 대변자다. 그래서 세속주의가 위기에 빠질 때 터키를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세속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군이 나서서 이슬람주의화되는 국가를 막아내고 국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이권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들이 꼭 이슬람이라는 그 신념이 종교화됐을 땐 괜찮지만 이게 정치화했을 때는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독자적인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터키 같은 사례도 보면 군부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사안별로 또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번 그 이집트 사태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나선 것이 과연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 특히 터키도 그렇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어떤 정치 위기가 이어지고 군부가 등장해서 그걸 다시 평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 칼 막스가 얘기한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는 상황, 어떤 사회 세력도 그 사회의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틀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팽팽한 어떤 교착 상태가 이어질 때 무장력을 가진 군부가 전면에 부상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보기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강고한 헤게모니가 있었죠. 중동 아프리카 일대에 미국이라는 아주 강고한 헤게모니가 있었고 그 헤게모니 아래에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서 언급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지금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1991년 12월에 있었던 알제리 사태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알제리 군부가 이슬람주의 정권, 이슬람 구국전선이라는 이슬람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네. 그것이 촉발이 돼서 10년 가까이, 2000년 1월까지 내전을 벌여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헤게모니가 없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군부라는 강력한 헤게모니, 그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라는 헤게모니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뭐 그 헤게모니가 할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만 예,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과 특히 이 서방 세계의 시각이 좀 어떤가요?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유럽 연합이나 미국이나 동의 국내법으로 일단 대외 먼저 중단해야 되고요. 재산 동결해버리고. 그렇죠. 뭐 그런 일련의 수순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수준이 이제 그 외교 관계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으로써 압력을 행사해서 다시 헌정 질서를 복귀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프로세스겠죠. 예, 근데 딱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나 유럽 연합이 이집트 사태에 대해서 보여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민정이양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쿠데타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작금에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 다만 니들이 재빠르게 민정이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주의에 대한 서구의 몰 이해와 네. 그 다음에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이슬람주의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일련의 반응이 이번에도 나오는 건데요. 네. 반면에 저 아프리카 연맹 같은 데서는 쿠데타가 벌어지자마자 바로 회의 열어서 이집트의 회원국 지위를 정지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달라요 네. 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보여지는 게 아니어서 좀 씁쓸한 마음입니다. 네. 이집트 사태가 이 중동을 포함한 주변국 전체로 좀 확산될 가능성은 어떤 건가요? 뭐 영향이 좀 있을까요? 7천만이거든요. 네. 대단히 커다란 나라고 아랍의 사실은 예전에는 아랍 민족주의의 산실이었으니까 네.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국가죠. 거기서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왕정 동네들, 국가들. 왕정 국가들 네. 그죠? 친미 왕정 국가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그 왕정 국가들은 사실은 고소해하고 있을 거예요. 네. 고소해하고는 있겠지만 이게 다른 지역의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들과 엮인다면은 또 어떤 파장이 생길지는 아무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정인환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이 기회에 이집트 출장 한번 방문하실 수 있었으면 보내주시면 네. 제깍 다녀오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성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는 그야말로 파격입니다. 국정원의 국정 개입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 한겨레 21이 시민 고발장을 썼습니다. 시민 고발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 교수, 사회단체 대표, 종교인 등이 참여했는데요. 첨부된 고발인 10명의 의견서를 보면 이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고 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는지 생생한 육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읽으면 저도 모르게 잔잔한 미소를 짓게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참여한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 이야기인데요. 학교 식당에서 돈가스 덮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나눈 게 시국선언의 시발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스터디를 하고 학생 총회를 열고 주변에서 쏟아진 걱정과 격려에 또 한 번 놀라고 풋풋한 10대들의 속 깊은 나라 걱정에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잡게 됩니다. 20일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